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서울대 강연에서 기본금융을 비롯한 청년 금융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청년이 불리한 주택청약제도 개선을 약속하며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살리는 선대위 첫 회의에서 희망과 정의, 국민, 나라를 살리겠다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정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여야 대선 후보가 서로 대장동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특검의 수사 범위 등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특검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국민의힘 선대위 직능총괄본부장이자 공직후보자 역량 강화 TF위원장인 김상훈 의원과 함께 공식 출범한 당 선대위 역할과 방향, 그리고 대선 이후 치러지게 될 지방선거 준비 상황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앤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학생들과 경제를 주제로 논의하고 무주택 서민들에게 부동산 민심을 듣는 등 민생 행보에 주력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국토보유세 공약에 대해선 정책 자체를 철회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이번에도 기재부 정책 기조를 정면 비판했는데요. 부동산과 청년, 경제 등을 주제로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 전략을 연일 가속화하는 분위기입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생과 청년에 집중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 후드 티셔츠를 입고 한층 편안한 모습으로 대학생들 앞에 섰습니다. 경제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 이 후보는 금융은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고 있다며 기본금융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미래 자산을 앞당겨 쓰는 것이 가치가 훨씬 크다면 앞당겨 쓰는 것이 맞다며 기재부를 겨냥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빚이나 개인의 빚이나 빚은 무조건 나쁘다. 이거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죠.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투자할 곳은 없는데 투자할 돈은 남아도는 시대가 됐다며 수요가 부족한 시대가 됐으니 수요를 보강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대라고 강조했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어야 하는데 기재부와 근본적으로 의견이 달라 충돌이 벌어진다면서 경제는 과학처럼 보이지만 사실 정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경제는 정치죠. 근데 마치 통계나 경제 이런 것들이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본 경제는 진리나 과학이 아니고 정치입니다. 최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을 철회한 데 대해선 내년 본예산에 넣는 이례적인 것을 양보한 것이지 정책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국토보유세 공약에 대해서도 세제를 개편해 보유세를 늘리고 거래세를 줄여야 한다는 건 모두가 동의하는 것이라며 결국은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주택 서민들과 함께한 간담회에선 정부가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30% 물량을 배정해주는 추첨 제도를 도입했지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진 않을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비정상적인 주택가격 상승으로 경쟁이 심해지고 무주택 기간과 가족 수, 가입 기간 등을 종합해 우선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청년이 배제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학부모들의 부담이 되고 있는 등하굣길 봉사 활동을 공공 일자리로 대신하겠다며 어린이들의 등하굣길 교통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오늘 살리는 선대위 첫 회의를 주재하며 대선 승리 의지를 다졌는데요. 회의에 함께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큰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정권 교체를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홍예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선대위 명칭을 살리는 선대위로 확정하고 첫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선대위 명칭엔 희망, 정의, 국민, 나라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담겼습니다. 윤 후보는 선대위 출범식을 통해 많은 지지자들이 정권 교체에 강력한 희망을 갖게 됐다고 평가하며 선거 승리를 위한 당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있을 선거와 또 저희가 선거 승리로 차기 정부를 맡게 됐을 때 강력한 국정 운영의 동력이 바로
당원들로부터 나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선대위 회의와 함께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정권 교체를 확신했습니다. 단 큰 실수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며 잡음 없이 최대한 선대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국민이 정권을 교체해야 되겠다는 열망이 높기 때문에 별다른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저는 정권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선대위 출범 이후 첫 민생 행보로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서울 서부 스마일센터와 서울경찰청 112 종합상황실 등을 차례로 찾았습니다. 윤 후보는 범죄 피해자가 재활할 수 있게 경제적,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데 예산 부족 등으로 방치되고 있다며 집권하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가 치안의지 부각 행보에 나선 것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있다는 소신을 강조하는 동시에 조카 살인사건 변호 등의 이력으로 논란이 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전북 임실, 순창, 남원을 지역구로 둔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전격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할 예정인데 호남 지지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고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의 상징인 6411번 버스를 타고 전국을 누비는 심상찮은 버스 6411 출정식을 가졌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원전 없는 탄소 중립은 허구라며 SMR, 중소형 모듈 원전 육성 등 탄소 중립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대장동 의혹 규명을 위한 정치권의 특검 도입 논의는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여야가 수사 범위 등을 놓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날선 신경전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특검 수용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어제 SNS에 자신과 관련한 의혹을 몇 달간 탈탈 털었지만 아무 근거가 없는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 묵인 건은 혐의가 뚜렷한 만큼 특검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특검을 거부하면 윤 후보가 범인이라며 성역 없는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후보의 입장에 국민의힘은 적반하장이라며 대장동 의혹과 아무 관련 없는 윤 후보를 끌어들이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비리 설계자가 특검을 하자는데 무엇을 망설이냐며 윤 후보를 향해 당장 특검에 합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특검 논의될 시간 끌고 특검 법안 상정을 저지하며 회피하고 있는 건 민주당이라며 당당하게 특검 논의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철저하게 특검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바로 이재명 후보가 속해 있는 민주당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거리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대장동 특검 도입하자는 일관된 입장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 이른바 쌍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거대 양당 후보가 특검을 뭉개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당의 카드를 넘기고 전형적인 적대적인 공생 정치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조속한 특검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예전에 그 국정농단 특검과 드루킹 특검 사례가 있거든요.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양당이 만나서 특검을 수용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특검 논의 대신 여야 공방만 이어지는 가운데 특검이 시작되더라도 대선 전까지 결론이 나기 어려워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경차 취득세 감면 한도를 50% 높이는 개정안이 처리됐습니다. 또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도 확대했습니다. 강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차 취득세 감면 한도를 상향하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현행 경찰 취득세는 4%로 최대 5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데 이 범위를 75만 원까지 높였습니다. 경차 취득세 감면 혜택도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2024년 12월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앞서 본회의를 통과한 유류세 환급기한 연장 개정안에 더해 경차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생일 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 기준도 확대했습니다. 기존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감면했지만 이젠 본인과 배우자만 해당되면 감면 혜택을 부여받도록 했습니다. 다만 아파트값 상승에 지친 2030 세대 실수요자들이 최근 주거용 오피스텔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데 반해 취득세 감면 대상에는 반영되지 않은 점이 지적됐습니다. 너무 주택 가격이 올라서 청년층이나 1, 2인 가구들 그리고 신혼 부부들이 주택 대신에 오피스텔을 구매해서 사고 있습니다. 근데 주택법상 지금 준주택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거든요. 이에 대해 행안부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법안과 비교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다른 법률에 예외적으로 있다 하면 저희들이 당연히 그 사례 역시 잘 보고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현실에 있어서는 오피스텔이 주거 이상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하면 저는 오히려 실질에 맞춘 게 낫지 않냐 생각합니다. 이 밖에 화력발전세율 인상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화력발전세율을 2024년부터 1kW당 0.3원에서 0.6원으로 2배 인상하는 내용인데 시행될 경우 전국 화력발전세는 1,146억 원에서 2,292억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동안 환경오염이 심한 화력발전세율이 원자력보다 크게 낮다는 점이 지적돼 왔는데 세입이 증가됨에 따라 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와 환경피해 복구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안위를 통과한 법안은 내일 법사위를 거쳐 모레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ESG 경영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금융권에서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금융 상품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 주최로 국내 ESG 금융의 현 주소를 짚어보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태윤영 기자가 전합니다.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 개선을 뜻하는 ESG 경영. 일반 기업은 물론 금융계에서도 최근 ESG 돌풍이 불고 있습니다. ESG 경영에 참여한 금융기관은 70곳. 보험과 예적금을 비롯해 투자와 대출 등 ESG 관련 금융 규모만 지난해 기준 492조 원에 달합니다. 전년 대비 200조 원 가까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ESG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낙오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런 절실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ESG 금융의 질적 성장에는 갈 길이 멀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토론회에선 질적 성장을 위해 ESG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금융기관마다 ESG 금융의 정의와 목표 수립 기준 등이 달라 질적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질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개선돼야 될 부분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먼저 제도적으로 이제 텍소노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그 ESG 평가 기관의 신뢰성 문제, 감독 체계까지 아직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특히 ESG 투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국민연금공단의 역할이 강조됐습니다. 국민연금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위탁운용 강화 등 ESG 금융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그 ESG 관련 그 일임 재산의 대부분의 투자는 국민연금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좀 더 그 기관 투자가의 입장에서 좀 더 장기적인 투자 수익률에 대한 평가 환경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밖에 일명 무늬만 ESG 경영인 ESG 워싱을 막기 위해 보다 명확한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인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습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임명안이 여야 이견으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당원으로 활동한 문 후보자가 임명되면 선관위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을 하면 인사청문 안건이 본회의에 오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국회는 어제 국민의힘이 추천한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여당의 반대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민개헌연대와 간담회를 갖고 내년 대통령 선거 직후엔 개헌 논의의 틀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장은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대선 후보와 만났을 때 일부는 개헌의 필요성을 수긍했다며
개헌 문제는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큰 미래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당리당략을 배제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개헌국민연대 측은 정치권이 대선 전국에만 집중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시대 정신에 부합한 개헌을 더욱 강조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대통령 선거일 전 90일이 되는 오는 9일부터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 기념회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집회나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고 후보자의 방송이나 신문, 잡지 등 광고 출연은 물론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서적 등의 광고 역시 제한됩니다. 선거법에 따른 방송이나 보도, 토론 방송을 제외한 방송 출연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에 따라 제한됩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김동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이 내부 갈등을 봉합하고 어제 선대위를 출범시켰는데 선대위가 오늘 1차 회의를 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출범식은 이제 6일로 정해져 있었고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합류 여부가 불투명했었는데 네. 지난 주말 잘 봉합이 됐습니다. 드라마로 치면 이제 절정까지 치달았다가 해피엔딩으로 이제 마무리가 된 격인데요. 네. 오늘 김종인 위원장을 원톱으로 하는 선대위 회의가 있었습니다. 네. 김 위원장의 발언에 관심이 많이 갔는데 네. 김 위원장이 이제 그 선대위가 실수하지 않으면 또 후보가 실수하지 않으면 정권 교체 가능성이 크다 이런 좀 확신에 찬 발언이 있었습니다. 네네. 1차 회의니까 또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런 이야기들도 이제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어제 그 출범식 이야기를 조금 더 이제 해보면 출범식에 이제 청년들이 연설도 하고 이제 많이 등장한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었는데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어땠습니까? 열기가 있었다 이렇게 좀 표현이 되는데 네. 오프닝 무대는 이제 청년들의 댄스 무대가 있었고요. 또 2030 세대를 대표하는 연설자들의 연설도 있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발대식에 참여한 청년들이 윤석열 후보와 함께 청년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대학생들 중에서 행사 참석을 희망했던 60여 명이라고 밝혔는데요. 선대위 발대식에 청년이 주축이 됐다는 건 그만큼 이번 대선이 청년에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청년층에 지금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 네. 오늘 서울대학교에서 강연도 했었죠. 이제 후드티를 입고 나오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국민의힘 역시 이해 질 수 없다. 출범식부터 청년들을 대거 이제 앞세운 모습입니다. 네, 요새 그 후보들이 후드티를 많이 입고 나오는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이제 청년 표심을 많이 의식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또 소통한다 뭐 이런 의미도 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어제 출범식 이야기를 이제 조금 더 해보면 그 윤석열 후보 연설에서 가장 강조했던 내용이 이제 어떤 거였나요? 윤 후보 연설에 앞서서 이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또 김병준 이준석 상임선대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면서 이제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했거든요. 네. 근데 윤 후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정점을 찍었는데 좀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지긋지긋한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 또 지겹도록 역겨운 위선 정권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다고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공정이 상식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어제 연설에서 이제 공정이라는 단어가 한 8번 정도, 또 정권 교체라는 단어가 6번 정도가 사용이 됐습니다. 또 제가 이제 주목해서 본 장면은 반문 빅텐트론을 언급한 부분인데요. 그 발언 잠깐 직접 들어보실까요? 네.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달라도 정권 교체의 뜻 하나만 같다면 모두 힘을 합쳐야 합니다. 이 정권 교체라는 대전제하에 이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모든 사람이 힘을 합치자. 네.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탈진보층까지 흡수하겠다는 그런 의지로도 좀 풀이가 됩니다. 네. 웬만한 세면 같이 힘을 합쳐서 새 규합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일 텐데 그 윤석열 AI가 등장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무슨 이야기인가요? AI 윤석열은요,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번 대선을 준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이제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요. 네. 어제 출범식에도 깜짝 등장을 했거든요. 잠깐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AI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너무 닮아 놀라셨습니까? 정치권 최초로 만들어진 AI 윤석열은 윤석열 후보가 열어갈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와 도전을 상징합니다.
네, 정말 많이 닮았죠. 이게 목소리도 그렇고 그냥 뭐 똑같네요. 네, 그 윤 후보의 특징이 이제 도리도리 이 부분만 빠지고 네. 거의 뭐 일치한다고 보여지는데 예. 국민의힘은 이제 윤 후보의 아바타가 이 AI가 윤 후보가 가지 못하는 구석구석을 랜선을 통해서 찾아간다. 이런 선거 과정을 거치겠다. 선거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한 건데요. 네. 아마 이번 대선 과정에서 새로운 선거 운동의 모습 또 한 번 또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민주당 선대위 소식도 한번 이제 살펴볼 텐데 이재명 후보는 선대위 전열을 마치고 지금 현재 민생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이재명 후보는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중에는요, 의제를 던지고 민생을 챙기고 있고요. 또 주말에는 메타버스를 타고 지금 지역 주민들을 직접 대면해서 만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앙과 지방으로 쌍끌이 행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도 서울대 강용과 주택 청약 간담회가 있었는데 이 후보의 이제 전략을 보면 국민들을 많이 만난다. 이제 스킨십을 점점 늘려가고 있고요. 네. 또 국민들의 정서에 미흡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등이 있으면 사과하고 난 다르다는 것을 이제 보여준다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여러 충돌하는 지점도 좀 있어 보이는데 조국 사태에 대한 사과도 그렇고요. 어제도 소상공인과 전국민 선대위를 열었는데 이 정부의 지원이 미흡하다면서 기재부를 강도 높게 이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달리 해석해 보면 이제 문재인 정부의 날을 세웠다고도 볼 수 있는데 어제 발언도 함께 들어보실까요? 네. 재정 지원 규모를 한번 봐봤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지출하던 거에 비교해서 코로나19 때문에 국가 지출이 얼마나 늘었느냐. 이거 정말 쥐꼬리입니다, 쥐꼬리.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죠. 네, 이 후보의 이 같은 발언들을 보면 나는 네. 문재인 정부와 다르다는 것을 좀 부각을 시키는 면이 있고요. 또 중산층을 공략해간 어떤 전략적인 모습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주말에는 메타버스로 지지자들을 만나면서 이제 힘을 얻고 주중에는 의제를 던지고 그 의제를 챙기면서 민생을 파고드는 네. 이런 전략을 지금 구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현 정부를 이제 비판을 하면서 거리두기 차별화 전략을 현재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제 그 격차를 윤석열 후보와 격차를 이제 좁히면서 이번 주에 골든 크로스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제 상승세를 탄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발목을 잡고 있는 건 결국 이제 대장동 의혹에 대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이 부분은 대장동 의혹 부분은 계속해서 이제 언급될 부분인데 이 후보는 이제 잘못한 게 없다고 이제 자신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사과도 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관련자들에 대한 이제 재판도 시작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생각에는 아직까지도 이 대장동 의혹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특검 하자라 이제 윤 후보에게 제안을 하고 이제 거부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기도 하면서 이제 태세 전환을 하고 있는데. 네.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는 이 대장동 의혹을 빨리 털어내야 그때쯤 되면 지지율에 조금 더 탄력을 받고 상승세를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야 논의는 합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인 거죠? 네, 아무래도 이제 특검에 대한 이 범위에 대한 합의가 중요한데 네. 여야 모두 생각하는 게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대선은 이제 92일 남았나요? 네, 예, 맞습니다. 점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슈분석에서는 윤석열 후보 선대위 출범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민생 행보와 지지율 상황 등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김동길 기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12월 7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K93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출범식에서 2030 세대 시민대표로 연설에 나서서 큰 호응을 이끌었던 화제의 인물이죠. 2003년생 인천국제고 3학년 학생인 김민규 군이 오늘까지도 언론과 정가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 6월 국민의힘 대변인 선발 토론 배틀인 나는 국대다 시즌1에 참가해서 8강까지 오르기도 했던 김 군. 어제 출범식에서 불협화음이라는 키워드로 청중들의 박수와 환호를 이끌어냈는데요. 당시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사람들은
뻔한 스토리에 열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열광하는 지점은 똑같은 것들 사이에 튀는 무언가입니다. 그렇기에 대선이라는 이번 항해의 여정에서 우리의 컨셉은 불협화음이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발자취는 항상 불협화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겨온 방식이고 우리는 이번에도 그렇게 승리할 것입니다. 한편 김민규 군의 연설을 누구보다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대위 출범식의 주인공이기도 했던 윤석열 후보인데요. 윤 후보는 오늘 아침 선대위 회의에서 김 군과 또 다른 청년 연설자를 거론하면서 호평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고3 학생하고 그 대학 갓 졸업한 여학생하고 그 두 분의 연설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고,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렇게 똑똑한 줄 제가 그 다음에 가서 연설을 하려니까 조금 부끄럽더군요.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한편에선 김 군에 대한 국민의힘 자부심이 또 다른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군의 연설 영상을 공유하며 우리 고3이 민주당 고3보다 우월할 겁니다. 라는 글을 남긴 건데요. 여기서 언급한 민주당 고3, 이재명 후보가 지난달 28일 출범시킨 광주 선대위의 남진희 공동선대위원장을 일컫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 위원장 역시 고3 학생이죠. 이에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오늘 젠더 갈라치기를 넘어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도 갈라치기를 하느냐라고 비판에 나서자 이 대표는 기 살려주는 게 왜 갈라차기인가 라면서 설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정치권도 주목한 K-고3들, 여야를 떠나서 모두가 우리 정치의 미래 자산이 아닐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대선도 AI 시대입니다. 오늘 국회 소통관에선 다소 이색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제3지대 후보들을 표방하면서 대선 출마에 나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인재 영입 1호를 발표했는데요. 영입된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AI 대변인 AD였습니다. 자신의 아바타 윈디와 함께 AD를 공개한 김 전 부총리. AI 대변인은 기존의 선거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시도라며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선거 운동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강조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꽃이라고 불리는 최첨단 AI 기술, 김 전 부총리뿐 아니라 이미 여야의 대선 후보들도 이번 대선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죠. 일명 AI 이재명 대 AI 윤석열이 온라인상에서 누리꾼들의 이목을 끌면서 대선 경쟁에 나서고 있는 건데요. 지난달 말 민주당 이재명 선대위 청년본부가 선보인 명탐정 이재봇, AI 이재명과 어제 국민의힘 선대위 출범식에서 공개된 AI 윤석열 잠깐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이재명 후보의 아바타 명탐정 이재봇입니다. 합니다. 저 이재명 재질은 확실한 실행력이죠. AI 윤석열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방방곡곡 국민 여러분을 찾아갈 것입니다. 네, 후보의 이미지와 목소리, 말투를 AI 머신러닝 기술로 학습해서 만든 여야의 AI 후보들 어떻습니까? 많이 비슷한가요? 대선까지 앞으로 92일, 갈 곳도 많고 만나야 할 유권자도 많은 대선 후보들에겐 하루 24시간도 짧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기 어려운 지역이나 시간대에 AI 이재명, AI 윤석열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게 여야 선대위 구상인데요. 모든 산업과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AI 기술, 정치에서도 새로운 선거 혁신을 이끌 디지털 혁명이 될 거란 기대가 높지만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습니다. 시대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AI 선거 운동이 제대로 활동될 수 있도록 부작용은 줄이고 긍정적 효과를 높이는 가이드라인 마련에도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대선을 90여일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연일 민생정책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행보에 담긴 의미와 대선 관련한 여당의 움직임, 이경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을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변인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오늘 20대에서 40대 무주택 청년들을 만나서 주거 사각지대를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현재 청약 제도에 문제가 있다며 개선을 약속을 했습니다.
어제는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책을 지적을 했고 부동산 정책까지 현재 요즘 분위기가 민생 현안과 관련해서 현 정부와는 차별화를 두고 있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요? 우선은 첫 번째로 차별이냐 이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저는 굳이 차별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의 삶을 위해서 하고자 했지만 버거웠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찰 개혁을 얘기했었고 이것을 추진했던 과정에서 많이 어려웠고 또 후반기는 코로나 방역으로 여러 개 없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민생에 더욱 집중하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계승할 것은 계승하고 우리 이재명 후보도 얘기를 했지만 혁신할 것은 혁신하자 이렇게 좀 생각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또 여기에 더불어 국민께 사죄할 것이 있다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미래 비전을 좀 말씀을 드리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솔직히 우리나라가 경제 선진국이고 G7이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역개발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우리나라 지위가 선진국으로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재명 후보도 소상공인 피해보상 지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부분을 언급했던 부분이 기재부를 또 꼭 저격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동안 기재부가 곡간지기 역할을 한 것은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국가부채율을 언급을 했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국가부채 비율이 1분기에 다른 나라 선진국은 보통 평균적으로 110%인데 우리나라는 45%다라고 국민들께 팩트 위주로 좀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렇게 국가부채율을 얘기했던 기재부가 또 상속세를 낮추는 그런 그 취지의 법안을 또 언급한 바가 있어요. 여기에 플러스 윤석열 후보도 같이 한번 언급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있는 그대로 국민께 좀 알려드리자. 무조건 차별이다 이것이 아니고 좋은 것은 이어가고 우리가 못했던 부분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청약제도 오늘 관련돼서도 청년들과 좀 만났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좀 청년에서 좀 그래도 그 40대에 가까워지는 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문제가 많아요. 청약에 당첨이 된다 하더라도 돈이 없어서 그것을 그냥 나는 이번에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문제점들을 듣고 앞으로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것을 좀 고민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재명표 법안 추진 가속화에 나섰습니다.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대장동 3법 중 아직 상임위 상정이 안 된 개발이익 환수법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는데요. 야당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입장이던데 이렇게 되면 대선 전에 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우선은 세 가지 법안이 있어요. 이게 법안 얘기하시면 조금 헷갈려 하실 텐데 쉽게 말씀드리면 도시개발법, 주택법, 이거는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정기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그럼 우선 먼저 도시개발법은 뭐냐. 민간이익의 총 사업비의 10% 내로 하자라는 겁니다. 민간이익이 총 그 사업비에서 너무 많이 가져갔다라고 지금 야당이 이것을 비판을 하고 국민들께서 여기에서 좀 마음 아파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현재 야당이 조금 반대하고 있는 건 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통과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주택법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그 민간 개발 택지 말고 민하고 관이 합동으로 도시 개발을 할 경우에 공공 택지로 분류가 되는데 이것 또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자라는 겁니다. 지금 분양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청약 다시 이어지는 건데 서민은 청약이 돼도 이것을 분양받을 수 없는 상황이 놓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지금 아시고 좀 통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개발이익 환수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불로소득을 환수하자는 거지 모든 개발이익을 환수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용도 변경 등
공적 권한을 행사할 때 불로소득이 생기잖아요. 이런 부분을 환수를 하자. 근데 100%다 환수를 하냐? 그것이 아니고 과거에는 50% 환수를 했습니다. 근데 IMF 때는 그때 25%, 박근혜 정부 때는 20% 환수하다가 면제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정말 많이 허탈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50%를 논의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35%에서 40%도 논의하자는 것인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상당히 지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장동권과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모순적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국민께 제대로 알리고 그런다면은 아마 국민들께서 찬성을 하면은 국민의힘에서도 이 부분을 끝까지 반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는데 마지막 질문에는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출범한 국민의힘 선대위 관련한 질문인데요. 윤석열 선대위에 이제 많은 인사들이 이제 참여를 했는데 민주당의 복당을 신청했다가 철회했던 무소속의 이용우 의원도 오늘 오후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 면면과 출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한 게 민주당에 입당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국민의당 출신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안 발의하고 탄핵을 주도했던 과거 새천년 민주당 여기 17대 출마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민주당 출신이라고 얘기하는지 그 부분은 좀 첫 번째로 의문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자님들도 지금 많이 모르세요. 국민들도 당연히 모르죠. 그런데 무조건 민주당 출신이다라고 해서 호남권에 민주당 출신이 간다라는 것은 이거는 그 사람의 과거를 보면은 국민들께서도 민주당 출신이 아니었네. 그런데 만약에 또 한 사람이 간다고 해서 호남 민심이 달라질까? 이렇게 생각은 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경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중앙선대위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대선 체제로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내년 대선뿐 아니라 지방선거까지 필승을 다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선대위 직능총괄본부장과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 TF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상훈 의원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연말에 많이 바쁘실 텐데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난 한 주 국민의힘 내용이 이제 컸지만 극적으로 이제 주말 동안 갈등이 봉합되고 선대위가 드디어 이제 출범을 했는데요. 갈등을 봉합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동력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국민의힘은 현재 제1야당이고 또 정권 교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 국민들의 열망, 그게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봐야 될 테고, 그다음 이 중차대한 시간에 우리 선대위에 갈등을 노정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 그것을 인지한 윤석열 후보의 원팀을 위한 강조, 또 화합 분위기 조성, 이게 주요했다고 봅니다. 그런 제안에 흔쾌히 또 받아들인 이준석 당대표의 용단과 김종인 위원장의 호응, 이런 게 어우러진 그런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 그리고 오늘 공개가 된 국민의힘 선대위 명칭이 살리는 선대위입니다. 네 가지인데요. 희망, 정의, 국민, 나라를 살리는 선대위입니다. 당초 예상과는 달리 메모드급 선대위로 출발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게 화학적인 결합, 케미가 좋겠느냐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이 원팀 기조 잘 유지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지금 일찍 홍역을 치렀기 때문에 이제는 화합 모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겠나 싶고, 또 다양한 분들의 참여를 통해서 많은 어떤 아까 케미를 걱정하셨지만 화학적으로 또 융합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다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선대위에 참석을 했습니다만은 많은 분들께서 원팀으로 화합해서
정권 교체를 이뤄내자는 그런 열망이 굉장히 강한 그런 분위기였다고 국민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이번에 이제 임의자 의원과 함께 이제 선대위의 직능총괄본부장 이제 역할을 이제 중책을 맡으셨는데 어떤 역할을 하시게 될 건가요? 제가 이제 중앙위 수석 부의장을 맡으면서 다양한 직위에 계신 분들께서 현 정권의 실정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직종에 계신 분들의 애로사항,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이제 그 요구사항 그런 걸 선대위에 전달하고 또 다음 대통령이 될 분에게 그런 분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하면서 힘을 모아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 내년 이제 대선이 끝나면 이제 2달 후엔 또 6월 지방선거가 또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이제 그 내년 지방선거 때부터는 이제 공직 후보자 역량 자격 시험을 이제 도입하기로 확정을 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정말 가능할 것이냐, 공직 후보자에게 어떤 그 문답식의 어떤 그 시험이 정말 이게 뭐 보는 게 자체가 맞는 것이냐 이런 이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이제 않았었는데요. 이걸 이제 결정하게 된 배경과 의미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이준석 당대표의 제안이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공직 출마 후보자들에게 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느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당원들의 80% 이상, 그 일반 국민들의 한 75% 이상이 찬성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간 지방의원 출마 후보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굉장히 낮은 상태였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공직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질을 함량하고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필요한데 그렇다면 소정의 교육과정과 테스트를 통해서 그분들이 좀 그 소양을 이끌어 올리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역량 강화 그 TF에서 테스트를 할 때 과목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다음 그분들에게 시험을 치르고 나서 그 결과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고민을 하고 이제 결과물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네, 이 자격시험제도 기초광역단체장은 포함이 되지 않고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후보자들에게만 적용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예비 후보자들 앞으로 이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걱정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제 그분들께 제안한 과목은 우선 그 공직 후보에게 필요한 그 이제 지방자치법, 정당관계법,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이제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 현재 국내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어 있는 그런 현안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국민들을 위해서도 그런 이슈를 제대로 이해하고 답변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 현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시사 이슈들을 또 문제로 구성해서 그분들에게 좀 그 출제를 할 테고 특히 도표와 그래프를 이해하는 자료 해석 능력이라든지 또 상황 판단 능력 이런 것까지 같이 이제 요구를 하면서 객관식으로 따지면 한 50문항 정도를 출제를 하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결과로는 종래 이제 합격 불합격제로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게 후보자들의 공무담임권을 좀 제한하는 조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을 잘 치른 분들에 대해서는 좀 가산점을 부여하는 그런 제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나요? 주로 이제 동영상 강의 콘텐츠를 그 유튜브나 이제 온라인으로 제공을 할 텐데 현재는 전문적인 강사진과 또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동영상 강의 콘텐츠를 현재 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마하실 분들은 그 동영상 강의만 제대로 숙지를 하시면 부담 없이 평가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영상만 열심히 보면 그 안에 그 공직자 관련한 법들과 또 시사 상식 그 질문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안에 내용이 다들 들어가 바쁘신 있다는 분들이니까 우선 핵심적인 내용만 좀 추려서 동영상으로 전달하는 게 요즘 아마
잘 이렇게 수용이 될 것 같아요. 출제 범위라고도 또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주관식은 없고 객관식으로 오신 문항이군요.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객관식이 필요할 것 같고 네. 또 비대면 평가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부정행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하되 전문적인 그 출제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 용역 회사에 위탁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불합격시키는 시험이 아니라 시험을 잘 보는 사람들한테 가산점을 부여하는 그런 이제 시험 방식이 될 거다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어쨌든 뭐 이 시험 성적에 따라서 합격, 불합격자가 이제 나오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공정하고 어쨌든 객관적인 그런 시험 평가 이제 기준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TF 이제 위원장이시니까 요 부분 공정, 객관 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출마를 원하는 분들은 예외 없이 그 평가를 받으셔야 될 테고 그다음에 이제 객관식으로 문항을 구성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네. 그다음 전문적인 그 출제평가위원회와 또 그 평가를 위탁받은 용역회사를 통해서 공정하게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추호도 의심할 필요가 없으시고 다만 국민의힘이 제안한 이번 영양평가 과정은 후보자들을 되게 애먹이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직 후보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 목표 하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공직 후보자로서 필요한 그런 소양을 좀 이끌어 올린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의정 활동 소식도 짚어볼까 하는데요. 코로나19 상황이 좀 심각해지면서 또 자영업자들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보도 자료를 내셨는데 문재인 정부 임기 4년간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9배 가까이 증가했다라는 보도 자료를 내셨습니다. 구체적인 실태가 어떤지 그리고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좀 생뚱맞긴 하지만 이 정권 들어와서 네. 지금 현재 소상공 자영업자들이 많이 어렵다는 데 대해서 좀 동의를 하시나요? 네, 뭐 여러 가지 뭐 또 코로나 뭐 네. 위중한 상황과 그렇죠. 또 맞물려서. 그래서 네. 이제 우선은 코로나가 있기 전에 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때문에 그 많은 또 이 좀 종업원들이 그 실제 고용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다음 이제 코로나로 접어들면서 소상공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2017년도에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그 희망 그 리턴 패키지 사업이라고 있어요. 네. 이제 폐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폐업의 법적 절차를 안내해주고 철거 비용을 보전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지원 정책인데, 이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을 신청한 분들이 2017년도에 2,900명이었습니다. 근데 작년도 2000년도에 2만 5천 명 정도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무려 9배가 늘었다는 거겠죠. 네. 그래서 그만큼 소상공 자영업자들이 어렵다고 보고 가능하면 그분들에게 온전한 손실 보상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가 국가가 그 영업 행위에 대해서 필요 이상의 통제와 규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가능하면 좀 시장 원리에 충실한 그런 경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느끼냐면 우리 여당 민주당에서는 임차인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임대차 보호 3법을 강행 통과를 시켰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수도권,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 전체가 전세 지옥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규제 일변도, 통제 일변도의 정책은 바람직스럽지 않고, 만약에 이것이 정책 실패라고 판단된다는 그런 피드백이 온다면 과감하게 정책을 전환하는 것도 정부의 용기 있는 저는 그런 결단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 뉴스앤 파워 인터뷰를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마치기 전에 오늘 못하신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저는 이제 제1야당 국민의힘 소속의 국회의원이니까 앞으로 이제 대선을 앞두고
많은 분들께서 이런 주문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살림살이를 원한다. 팍팍한 이런 살림살이를 벗어나서 조금 더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는 또 일자리를 보장을 해주고 네. 또 중산 서민층에게는 내가 원하는 단 한 채의 집을 나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서민 국민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저는 국민의힘 소속의 일원으로서 또 열심히 뛰어다닐 테고 국민의힘 선대위나 또 모든 구성원들, 대통령 후보도 그런 목표로 매진을 해나갈 것이라는 그런 다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훈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앞으로도 의정 활동 열심히 하시는 모습 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온화한 날씨 속에 현재 서울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도 대기 정체가 이어지면서 먼지가 계속해서 쌓일 텐데요. 중서부 지역 대부분의 공기가 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흡기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